자, 그럼 첫 번째 이슈는요.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 후속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뺑소니 정황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크루즈선 추돌 뒤 후진 의문의 2분 3초 이 영상이 지금 공개가 됐거든요. 커지는 뺑소니 의혹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후진했다가 떠나는 영상이 공개되는데요. 지금 영상의 이 스틸 사진이 지금 4장에 걸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추돌 후에 사고 지점으로 뒤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거꾸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20초간 완전히 정지했다가 다시 갑니다. 이건 뭔가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구명조끼를 던지는 승무원의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배의 갑판 위에서 승무원들이 막 뛰어다니는 모습도 있었어요. 뭔가를 알았던 겁니다, 분명히. 자, 그런데 이 선장은요, 규정 위반 안 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됐습니다. 크루즈선 선장 구속영장 발부됐고요. 선장 과실, 추돌 원인의 수사가 초점을 두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크루즈 선장 구속, 추돌한 다음에요. 후진, 그런 다음에 다시 전진. 그런데 이런 이상 운항을 하는 바람에요. 지금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탈출을 더 어렵게 했다는 거예요. 물에 빠진 분들이. 이 배가 뭔가를 방해하고 가로막은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가지가 지금 아닙니다. 여기 또 보시죠. 헝가리 유람선 협회가 새 영상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크루즈 승무원이 구명조끼를 던졌다. 선장, 유람선 추돌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요. 지금 이 기사 두 가지 봤는데요.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배가 화면에서 사라졌다가 뒤로 갑니다, 지금. 뒤로 이동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앞에 보시면 위에 갑판에 누군가 움직이고 있죠? 분명히 저거는 선원일 텐데 굉장히 급하게 뜁니다. 아, 그리고 화면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뭔가 물보라가 있죠. 저기에 지금 이 강에 빠지신 분들이 뭔가 움직임, 그 빠지신 분들의 움직임이 아니까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위쪽에는요, 굉장히 뭔가 바쁩니다.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러고 나서는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던집니다. 저게 지금 구명조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뭡니까? 추돌을 한 걸 알았고요. 배가 침몰했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강 위에는 사람들이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던진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우선 조대진 변호사. 네. 영상 자체를 보면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물론 좀 더 정교한 수사가 필요하지만요. 자, 그럼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고를 이른바 인지를 했고요. 사고를 알았어요. 그런데 구조를 안 하고 저렇게 간 거라면 분명히 해상에서 그러니까 강에서 일어난 뺑소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같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일단 세월호 관련해서도 이제 뭐 부작위에 관련된 살인죄가 예. 뭐 가능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이제 무기징역까지 지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죄가 경합이 됐긴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선장이 중과실이 아니라 배를 앞뒤 쪽으로 자꾸 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사고로 인해서 자기 의무가 발생을 했고 조치를 안 하면 사람들이 사망할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른바 미필적 고의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지금 헝가리 당국에서 그 정도까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저런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다라면 충분히 그렇게 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윤기찬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아마 그 특가법이라고 우리 자동차 뺑소니처럼 그 특가법상에도 그 도주 선박에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 직접적인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아마 그 영상을 보면은 교각에 본인 배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은 걸로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나옵니다, 지금요. 그 틀었을 때 설사 옆에 배가 있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이 현황판에다 계기판에 나온다고 하니까 분명히 뭔가 부딪혔다는 그 충돌의 기미를 예. 느끼지 못했다 하더라도 배가 가다 섰다가 예. 뒤로 왔다가 다시 가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사고 사실 자체를 인지했던 걸로 보여요. 예. 그렇다면 사고 후에 그 해당 피해 선박이 여객선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이 탔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 안에 사람이 다쳤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을 거로 보여요. 설사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예. 인지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우리 특가법상의 도주 선박에 해당하는 걸로 예.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조현희 변호사. 그런데 지금 구속된 선장, 물론 국적이 헝가리가 아니라 그래요. 외국이죠. 예, 외국으로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석이 가능하다면서요? 네. 돈을 내게 되면. 그러니까 한국 지금 보석 그 결정 요건을 예. 그 재판부가 지금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나 돈으로 한 5,600만 원 정도 내고 예. 그리고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 헝가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하에서 지금 보석 조건을 걸어놨거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루어지기 좀 어려운 상황. 우리나라 같았으면 저런데 보석을 거론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구속됐을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근데 예. 다만 이제 그 당사자가 본인은 이런 주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 예. 나는 인지하지 못했고 법규 위반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퉈 봐야겠지만 예. 어쨌든 그 관련해서 보석에 대한 조건이 붙은 상태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선장은 본인은 과실이 없고 무슨 뭘 지키지 않은 게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추가로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그 주장이 과연 맞겠느냐라고 강한 의문을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많은 언론들은 뺑소니 정황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강에서 일어난, 다뉴브 강에서 일어난 뺑소니 정황이 지금 포착이 영상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윤치환 변호사 또 한 가지요. 이 문제의 선박, 바이킹식인 사고를 일으킨 문제의 선박, 지금 운항을 하고 있답니다. 운항을 하고 있어서 헝가리가 아니고요. 그 다뉴브 강을 따라서 다른 나라로 왔다 갔다 하고 승객을 싣고 있다 그래요. 이거는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선박의 국적지는 아마 스위스인 것 같고요. 예. 선장의 이제 국적은 우크라이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 사건에서 이제 민사 사건이 아니다 보니 일단은 예. 그러다 보니까 형사 사건에서 배가 갖는 의미는 이제 증거물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증거물인데 그 헝가리 검찰 대변인 말에 따르면 아마 상당히 증거물은 확보를 했다. 예. 그리고 영상이 있기 때문에 예.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환부 처분,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가한부 이런 처분을 하는데 그런 처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정상 운행이 되게 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게 몰수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행위자인 선장과 그 소유자인 배 국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예. 범죄 행위자의 소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몰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거는 예. 아마 억류해 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 정부가 밝힌 것처럼 만약에 민사 소송이 진행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선적주인 스위스 선박 회사도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국제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예. 그 중고법 해당 법률 관계에 적용되는 법을 따져보면은 예. 충돌지인 스위스 헝가리법이 적용될 수도 있고 예. 또는 여차하면 우리나라법이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법에 의하면 당사자인 선장은 물론 배상 책임을 지지만 그 선장을 고용한 그 스위스 해당 선박 회사도 예.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가압류의 대상은 돼요. 그래서 그런 민사적 법률 관계에 따르면 이 선박이 또 도망가면 안 되는데 예. 어찌됐든 그런 민사적 법률 관계에 따른 위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민사 관련해서 이제 보상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선박이 중요한 어떤 근거가 될 수 있고 담보물이 될 수 있죠. 담보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통상적으로 저거를 묶어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마 그 헝가리 관련법 규정을 모르겠지만 묶어둘 예. 수 있는 법률 체계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일부 언론에 따르면요, 뭐 가압류 뭐 신청을 할 걸로 예상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가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압류 한다고 해서 자동차를 운행을 못 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박도 마찬가지고 예, 예. 아마 그런 법률 규정에 따른 걸 거예요. 자, 무슨 뭐 이 배를 묶어두네 어쩌네 그 문제에 따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거든요. 그런데 돌이켜서 그리고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영상을 보면요. 안타까운 지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저때 뭔가를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게 뭐 국내에서 났으면 좀 어떻게 당국이 좀 해보기라도 하는데 이게 외국에서 발생한 거라서 이게 참 제한적이고 해서 답답함이 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다뉴브강 유람선 참사가 국내 정치권에도 파장을 줬죠. 왜냐면요. 괜한 얘기를 해서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그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죠.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인데 민경욱 또 설하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 참 주말 동안 이 얘기를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기사에. 헝가리 참사 관련 부적절한 글. 이 내용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정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사자께서 들으셨으면 이 얘기를 보셨으면 진짜 가슴이 아팠을 수 있어요. 그러자 이런 비판 나옵니다. 공감 능력 전혀 없다. 비난 쏟아졌다. 4월 산불 때도 페이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체로 지금 기사 범위를 넓혀놨습니다. 한국당 뭔가 해보려 하면 번번이 발목 잡는 막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아랫부분에 부제를 보겠습니다. 민경욱 대변인, 여기 뭐 그 얘기입니다. 뭐 골든타임 얘기입니다. 그 얘기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정용기 정책위 의장, 문재인 대통령을 뭐 비판을 하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문재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고 한바탕 또 요동이 쳤죠. 그 다음에요. 그 앞서서 5.18 그리고 세월호 비하 뭐 이런 발언들까지 지지율이 오를만 하면 찬물을 끼얹는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말들이 있었는지 쭉 나와 있어요. 사진과 함께.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굳이 이걸 일일이 다 소개를 여러분께 해드려야 되는지 일단 빠른 속도로 좀 보겠습니다. 김순예 의원은 5.18 관련해서 뭔가 얘기했는데 아주 한바탕 논란이었고요.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김무성 의원은 뭐 4대강 얘기를 하면서 뭐 청와대, 뭐 폭파,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아주 비속, 여성과 관련된 내용도 이거 썼죠. 그리고 정의용기 의원과 민경욱 의원의 발언이 쭉 있습니다. 이렇게 묶어보니까요, 상당히 숫자가 되는군요. 자, 그럼 여기서, 이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처 못지않게 국민께 상처가 된 것은 정권의 태도였습니다. 금수보다 못한 인간은 되지 말자. 자유한국당의 역대급 막말 퍼레이드는 오늘도 경신 중입니다. 골든타임 3분이 지나면 구조와 수색은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저급한 감수성의 소유자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자, 일단 유기찬 변호사가 한국당에 계시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당 내에 이런 글과 말과 관련된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어떤 분위기입니까, 지금? 표현이 갖는 전달력에 예. 대해서 좀 고려가 좀 부족했다라는 예. 의견도 많이 있고요. 예. 또는 그 표현의 취지가 사실 예. 다른데 예. 표현의 취지보다는 그 표현 자체를 조금 과대 해석을 한다라는 또 이런 불만 섞인 의견도 그건 있는 것도 후자는 사실입니다. 약간 좀 억울하다 예.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정용기 정책위장의 표현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예. 그런데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예. 예전에 불과 1년 전에 유시민 그 작가께서 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재벌 2, 3세는 김정은보다 혁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현 여권에서 비판을 안 하다가 정용기 정책위장이 이런 말을 하니까 비판이 몰아쳤다. 그러면은 뭐 이른바 왜 나만 갖고 그래 뭐 약간 그런 느낌인 뭐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취지를 그때는 살려줬는데 이제 혁신을 해라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 김정은이 혁신을 잘한다 이런 취지는 아니잖아요. 예. 마찬가지 여기도 외교정책과 관련된 책임자에 대한 분명히 신상피벌이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였는데 예. 발언의 표현을 갖고 너무 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대화라는 것, 언어라는 것은 이제 이해하는 상대방 쪽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아쉽다, 우려스럽다라는 반응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중앙일보 기사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앙일보가 그동안 한국당 내에서 있었던 말과 글을 좀 쭉 소개하면서 여기 마지막에 부제로 달아놨어요. 지지율 오를만 하면 찬물이다. 그리고 뭔가 해보려면 번번이 발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께서 이 분석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정치인들의 언어가 예. 사회의 모범이 되면 좋겠지만 모범은 못 되더라도 예. 보통 사람들의 심성이나 상식에는 부합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자유한국당에서 잇따르고 있는 예. 이른바 저 막말들을 보면 우리 사회의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나 심성에 반하는 예.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 민경욱 대변인의 그런 얘기도 예. 본인이 어떤 의도를 가졌건 간에 지금 이제 가족들은 애타게 예. 이 실종자들을 찾고 구조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 골든타임은 3분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그 먼 길까지 보내면서 속도가 생명이라 그랬다. 뭐 속도전 어떻게 얘기를 했다, 보면 뭐 그런 대통령을 비판하려는 목적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실은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한다는 거죠. 이거는 타인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고 예. 그렇게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들이 정치를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어떤 의미로 근데 국민들께 궁금한 받아들여질까 거는요. 일단 뭐 싶습니다. 박원석 의원께서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제 공감 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지적을 해줬는데 공통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어떤 모습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그런 표현이나 그런 말들을 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실수입니까? 단순 실수를 넘어서고 있죠. 예. 왜냐하면 지금 뭐 하루 걸로 한 번씩 예. 이런 막말이 계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언어의 정제 능력이랄까 이런 게 마비되거나 상실된 게 아닌가 싶고 그렇게 자극적인 발언을 하면 당내에서 혹은 예. 일부 지지층이 거기에 환호하거나 결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박수 치는 지지자가 있다? 그런 박수부대에 도취되다 보니까 또 그런 어떤 이 막말에 대해서 예. 책임을 묻는 예. 그런 어떤 당내의 징계라든지 이런 게 원칙 있게 처리되지 않다 보니까 예. 이렇게 말해도 되는구나. 이런 식의 이 사고나 예. 그런 식의 관념이 지금 한국당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아까 그 쭉 막말 시리즈 나오는 거 보면 예. 이게 뭐 별 정치 경험이 없거나 예. 혹은 실수를 자주 하는 예. 초선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당의 중진, 당의 지도부. 지금 여기는 빠져 있지만은 예.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생투쟁 대장정 과정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대변인 짓하고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당 내부에서 누구를 탓할 게 아니고 지도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예. 자유한국당의 현재 상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대변인 짓, 그건 뭐, 물론 황교 대표는 부인을 했습니다만 약간 모호하게 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 이런 정치권 상황을 질타했을까요? 작가, 김훈 작가의 발언이 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소설가 김훈, 남의 고통을 이해 못하는 사회가 됐다. 우리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1일 안동 하회마을에서 인문학 특강을 가졌는데 여기서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뭐 꼭 정치권을 꼭 집어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얘기하면서 나온 말들인데 한번 좀 귀담아 들을 만한 대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여기 보시면 이 대목입니다. 우리 사회는 악다구니와 쌍소리, 욕지거리로 날이 지고 샌다. 몇 년째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 없어진 세상이랄까. 글쎄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대목을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밑에 부분 또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두가 굉장히 좀 이 표현도 좀 강합니다. 혓바닥을 너무 빨리 놀린다. 다들 혀를 놀리는데 여기 있습니다. 그 혀가 생각을 경유해 나오지 않고 혀가 날뛰도록 두는 사회로 전락했다.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나오면요, 이 머릿속 생각을 거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혀로 간다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침을 뱉으면 나는 가래침을 뱉는 세상. 이런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싶다. 이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여기 부제가 또 달려있네요. 하회의 집들은 서로 양보하며 간격 위에서 평화를 이루는데 우리 사회는 왜 이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법을 제시했을 법한데 지금으로서는 마땅히 해법이 없답니다. 그냥 개인들이 뭔가 잘 마음을 추스리고 다스려야 된다. 뭐 이런 정도만 나왔어요. 자, 최영철 편집위원. 공감 능력,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이해 못하고 내가 나한테 침 뱉으면 나는 가래침을 뱉는 사이가 됐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이영만리 머나먼 그 예. 헝가리의 그 예. 차가운 강물 속에 지금 수십여 명의 우리 국민이 예. 이미 숨졌거나 예. 아직도 그 강물 속의 어딘가에서 구조를 지금 기다리고 실종 있거나, 상태입니다. 네, 안타까운 현장에 있는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뺑소니 선박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예. 사고 현장을 인지했으면서도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왔다 갔다 몇 분이나 협의하면서 예. 결국에는 현장을 떠나버린 그러한 뺑소니 선박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가치와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 다수가 정말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사실 아까 그 한국당의 막말도 결국 예. 뺑소니거든요. 결국 자기 잘못을 저질러 놓고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시간 가면 지나겠지. 이불 속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오면 잡혀가고 경찰이 오지 않으면 지나가고. 예. 이건 정말 뺑소니 범죄의 전형이다. 결국 우리 정치나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러한 뺑소니 범죄들이 판을 치는 그러한 전형이 아닌가. 그것을 김훈 작가가 꼬집은 것이 아닌가. 결국 정신이 살아있지 않고 정신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사회에서는 예. 결국 뺑소니 범죄가 판을 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그것은 타인에 대한 연민, 타인에 대한 존중,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김훈 작가는 그것들을 한번 보자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왜 우리가 이런 사회에 처져 있는지 결국 남을 보고 옆을 보고 뒤도 한번 보고 결국 앞만 보고 가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성찰을 김훈 작가가 안동, 즉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옛 선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가 한번 저 말을 곱씹어서 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소설가 김훈은 글쎄요, 뭐 평범한 분들이 보통 일상적인 생활을 하시다가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뭐 그것도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소설가 김훈은 소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울림을 준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은 그렇게 범상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회의 집들은 서로 양보하면서 간격 위에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데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이런 나라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네. 이 막말이요. 이게 좀 정치권에서 좀 물론 그 내용은 취지가 다 담겨 있습니다. 뭐 어떤 특정 대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주장과 비판을 하기 위해 동원된 표현 자체가 어떤 다른 사람, 다른 그룹을 굉장히 아프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요. 네. 그리고 너무 극한 표현을 쓰고. 자, 이거 좀 어떻게 막을 수 없을까요? 이게 기본 마인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일단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뽑아주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좀 이렇게 버릇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 보니까 저런 실수가 자꾸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요즘 막말이 막 나오는 걸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선거철이 다가왔구나.
그러니까 무관심보다는 차라리 막말해서 관심이라도 받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이. 그러면은 온건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아주 좀 차분한 표현을 해서 그냥 거기다 비판을 담기보다는 뭔가 극단적이고 강한 표현을 해야지만 주목을 받고 선거 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부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막말해서 오히려 인지도가 올랐다라고 뭐 우스갯소리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 인지도가 올랐다는 건 사람들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럼 유권자들의 반응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예. 무관심입니다. 차라리 무관심보다 차라리 비난이 낫다라고 얘기를 더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보이는 건 아니고 다 뭐 비난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같은 방향의 그 표현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관심을 보인다는 것 자체에 그 정치인들이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반복적으로 이런 막말이 나오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정치인들이 저런 말을 거친 표현, 막말을 했을 때 희열을 못 느끼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제명시키면 되죠. 제명이요? 예. 저 유기찬 변호사, 뭐 제명 얘기 나왔는데 그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게까지 가려면은? 뭐 정당에서 절차가 다 있는 거고요. 예. 정당 당헌 당규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졌고 물론 미진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옛날 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뭐 어떤 징계 수위를 정해서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절차상 어쩔 수는 없는 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된 그 제명건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이 그 의총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 5.18 망언 5.18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는데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은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확정이 되는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그조차 시도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매듭이 안 되기 때문에 저런 후속 막말들이 계속해서 이 여과 없이 터져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점에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금 이 뭐 약간 막말, 그다음에 이런 거친 표현과에서 자유한국당을 주제로 삼아 저희가 신문 소개도 하고 토론도 해봤지만요. 사실은 정치권의 막말은요. 그동안 보면은 자유한국당만 한정된 건 꼭 아니었습니다. 다른 정당에도 상당한 수준의 거친 표현 막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치권 전체를 놓고 좀 고민을 이번엔 좀 진지하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요. 정치권에서 무슨 민생 법안 처리 좋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요. 좀 결의대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막말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의대회. 물론 뭐 구속력은 없겠지만 이런 결의라도 하면 좀 덜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번엔 사회 분야 기사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문점이 많이 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 두 분 나와 계신데요. 이 얘기 좀 집중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전 남편 살해 30대. 그런데 시간을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이 30대 여성인데요. 의붓 아들도 석 달 전에 질식사를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혹시라도 뭐가 더 있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용 보시죠.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온 전 남편 제주 펜션에서 살해를 했다. 시인을 했어요. 살해했다고. 그런데 시신 유기 장소나 어떤 이런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 여성분이 이제 재혼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아이가 4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아빠 다리가 배 위에 일어나고 보니 아이가 사망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아이가 사망한 걸로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이상한 거죠. 경찰은 두 사건 연관성 수사에 나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피의자는 1차 진술을 한 이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및 시신 유기 장소 등 보강 조사를 시작한 후에 구속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혼동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이 30대가 전 남편을 살해했다. 그겁니다. 그거는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신이 지금 어딘지 얘기 안 하고 있고요. 범행 동기도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석 달 전에 이 30대가 재혼을 통해서 갖게 된 4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돌연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질식사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지금 경찰이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네. 이거 무슨 경우입니까, 이 사건은? 일단 사건이 되게 복잡하니까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일단은 지금 그 전 남편을 살해한 그 사건에 관련돼서 여성 가해자지 않습니까? 전 부인. 예. 그러니까 전 부인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CCTV 같은 데 보면니까 그 관련된 가방이라든지 뭐 예. 이런 부분들을 옮기는 뭐 이런 것들을 정황이 조금 예. 있다고 하는데 그 가방에 관련된 유기처에 대해서는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경찰이 미심쩍어 하는 게 이제 재혼한 남편의 아들이 지금 사망했는데 이것도 뭔가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연 사망에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사망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 분명히 뭐 항상 연관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관이 돼 있을 가능성이 꽤 높거든요. 경찰로서는 약간 좀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먼저 조사하다가 이런 지금 살해 사건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만감이 막 교차할 거예요. 지금 이제 막 검거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머릿속으로 뭐 수사기관이 바라보기에는 터무니없는 말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지금 구성하는 과정일 거고요. 예.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아마 진술을 부인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유승찬 변호사. 이럴 때 이 30대 이 여성, 본인이 살해를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머지 부분 얘기 안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당황해서 그러는 겁니까? 무슨 이유입니까? 당황해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뭐 조심스럽지만 아마 뭐 공범자나 조력자와 관련된 일이 아닐까라고. 혹시라도. 예, 왜냐하면 살해 사실은 본인이 인정을 했고, 예. 근데 범행 도구도 다 발견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범행 현장에서 뭐 셔든도 다 나왔고, 예. 따라서 분명히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인하지도 않고 바로 인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구체적인 동기하고 예. 왜 죽였는지, 예. 그 동기하고 과연 사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행방 예. 이런 부분을 얘기 안 한다는 것은 그 이제 동선이 탄로가 나잖아요. 사체가 어디에 있다 그러면 예. 동선이 탄로가 나고 범행 동기가 밝혀지게 되면 예. 거기 뭐 공범 가능성에 대한 어떤 그 범위가 좁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건데 본인은 이제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가 관련된 분이 혹시 있으면 그분에 대한 보호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러니까 하나는 예. 이제 또 다른 의붓 아들, 예. 그러니까 새로 재혼한 남편의 아들과 예. 관련된 건데 그건 뭐 타살 혐의점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뚜렷한 뭐 타살 혐의점이. 그런 건 없다고 나와 있어요. 아직은 그런데 못 찾았다는. 질식사라는 게 4살 아이가 예. 질식사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뭐 본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배에 발을 올려놨다 하더라도 이게 본능적으로 뿌리치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4살이면 이게 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사실 어느 정도 완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럽고 뭐 보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를 전방위적으로 경찰이 살펴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4살짜리 아이는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사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요. 그런데 이제 경찰서는 혹시나 하는 질식사 가능성 이런 것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나오는 거라서 뭐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네요. 설명이 안 되는 사건. 그러니까 사인은 아마 질식사일 수 있다라는 부검 결과가 나왔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석연치 않고 예. 다만 또 경찰로서는 힘들어진 게 타살 혐의점이 뚜렷하지도 않고 하니까 예. 그 부분에서 수사가 길어진 것 같아요. 상당 경찰서에서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사고가 살인 사건이 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연관성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숨진 전 남편은 뭐 한 2년 가까이 아들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날 아들을 보려고 간 건데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기나 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진 건지.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미국 그리고 비자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기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미국 비자 신청 때 SNS 아이디, 이메일 주소 제출해야 한다. 비자를 받으러 갈 때 적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 이달부터 심사 강화를 적용한다. 그리고요, 최근 5년간 휴대전화 번호도 내야 한다는 겁니다. 비자를 받으러. 그러면은 미국에 뭐 공부하러 가거나 어떤 일로 비자가 필요할 때 다 적어내야 되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요. 최근 5년, 그러니까 휴대전화를 뭐 바꾸신 분도, 번호 바꾸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SNS 아이디, 이메일 주소, 이게 보통 통상 여러 개 갖고 있거든요. 이거 다 기억 못 하신 분도 상당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원석 지원님. 네. 이게 아마 미국 쪽에서는 이 테러, 이런 가능성 때문에 샅샅이 들여다보게. 지금은 이른바 이제 테러 위험 국가 지정이 된 그런 나라들 출신들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전면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테러 조직 점령 지역 방문자들에 한해서만 추가 정보를 요구했는데 모든 미국 방문자에 대해서 저런 개인 정보를 요구하겠다는 것은 일종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 혹은 강화되는 뭐 미국 일방주의 그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이 출입국 절차나 비자라는 것은 사실은 상호적인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타국민들을 상대로 이 진입 장벽을 높이게 되면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미국인들을 상대로 저런 진입 장벽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 이제 9.11 테러가 난 이후에 미국에서 US 비짓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입국 절차를 대거 강화하고 그리고 테러 위험이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입국자들에 대해서는 방문을 거절하는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중남미 국가들이나 이런 데서 미국인들을 상대로 입국 정찰을 강화하는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그런 대응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의 이 미국 입국자들을 상대로 저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들까지 요구하면서 장벽을 높이는 게 과연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부작용은 없을지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비자 때 아이디를 제출하라 이 내용 중에 보면요. SNS와 관련해서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비자 발급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거짓으로 적어내는 경우를 적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의 본인의 아이디 이런 게 숫자가 많다 보면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 적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면은 어떤 단순히 몰라서 아니면 실수로 된 건데 비자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엉뚱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요. 자, 최영실 의원. 지금 미국이 이런 조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폐쇄적인 조치예요. 이런 와중에 중국과는 지금 관세 보복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미국이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민주적 세계 질서를 전파해오고 창조해오고 이랬던 미국도 굉장히 이기적인 나라죠. 그리고 이러한 진면목을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데 사실 저도 미국 비자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 미국이 자기들이 초청하는 비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요일에 특정 시간대를 다 비워서 그냥 단독으로 비자를 받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지만 또 그렇지 않은 측면에서는 줄을 엄청나게 세우거든요. 요즘도 뭐 줄이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인자하고 대범하고 그런 나라인 것 같지만 굉장히 속 좁은 면이 많다. 결국 요즘같이 자신의 나라에서 약간만 해가 되는 위해 요소, 이민자들이 많다, 테러가 많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필요하지도 않은 SNS 정보까지 결국에는 받아야 하고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과도한 개인정보를 받아서 자신들에게 결국 유리한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참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참 예전 같지 않은 미국이어서 참 실망스러운 면도 많습니다. 아니 느낌이요. 빈대를 잡자고 초가상관을 그냥 불을 지르는 느낌이 좀 살짝 들어요. 뭐 이런 SNS를 통해서 테러리스트들이 뭔가를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한다. 뭐 이런 이유일 겁니다. 그렇다고 전 세계 미국에 오는 비자를 신청하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다 적어내라. 개인정보인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을 아무튼 한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문화 관련 소식. BTS, 방탄소년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기사 좀 봐주시죠. 지난 1일, 영국 현지 시간 1일.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은요, 1920년대에 지어진 경기장인데요. 여기는요, 운동 경기, 축구 경기 등도 굉장히 큰 경기만 벌어지지만요. 이런 가수나 어떤 공연은 아무나 설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문화의 성지, 뭐 팝의 성지, 뭐 이렇게 좀 불리거든요. 여기입니다. 기사 내용이 이렇게 돼 있군요. 비틀스, 퀸이 섰던 곳, 팝의 성지 웸블리 달군 BTS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 1일과 2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아마 했을 겁니다. 뭐 공연이 끝났을 텐데요. 이틀간 전 세계 12만 아미 팬이 몰렸다. 그래서 뭐 BTS 한국어로 떼창이 이어졌다. 요 대목이 좀 있어요. 주목받는 게 41세 엄마 팬이 아이와 같이 왔는데 뭐 물어봅니다. 왜 왔는가? 왜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이럽니다. 아이들의 롤 모델이다. 팝 음악을 하는, 대중음악을 하는 가수나 어떤 이 밴드를 향해서 그 부모가 아이와 같이 와서 롤 모델이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환호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인터뷰에 보면요. 왜 좋아하느냐 중에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음악이 좋고 춤이 좋고 화려하고 그렇지만 겸손해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그러니까 서구의 이런 팝스타들에 비하면요. BTS의 그 일본 멤버들의 행동거지와 말이 굉장히 겸손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바라봤을 때 단순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롤모델로 삼을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팝 그룹과는 약간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아래 기사입니다. 요렇게 1일과 2일 걸쳐서, 그리고 요 내용은 이제 1일 기준입니다. 웸블리 스타디움 6만 명이 들어가는 공연장이거든요. 그렇게 6만 명은 현장에서 봤고요. 그럼 나머지 팬들은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오빠 보는데 3만 원쯤이야. BTS 콘서트장 생중계로 14만 명이 함께했답니다. 동시 접속이. 이 공연을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연장에 못 가니까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 공연 실황을. 근데 그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가격이요. 33,000원이었답니다. 굉장히 비싸죠? 한 건 보는데. 영화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런데 동시 접속자가 14만 명으로 이 서비스를 한 업체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유료 구매 아이템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응원을 하면 아이템을 구입해서 그 화면에 띄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응원봉인데, 응원 흔들기인데, 이 유료 구매 아이템 다운로드는요, 1,700만 번이 있었답니다. 엄청나군요. 엄청납니다. 자, 최영철 의원님. 네. 사실 BTS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풍을 일으킨 거는 기존의 문법과 다르게 접근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노래를 공개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팬덤이 형성이 됐고 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BTS 멤버들이 팬들의 공연하면서 항상 감사함과 겸손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인기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팬들이 또 보는 상황. 뭔가 기존의 대중음악, 공연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결국 아까도 그 김문주 작가의 얘기도 있었지만 결국 겸손함은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지금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대단히 겸손한 선수라고 영국에서 칭송이 대단하죠. 결국에는 그러한 소프트한 파워들이 영국이라는 문화적 선진국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BTS가 영국에 가서 저런 큰 공연을 하는 것을 보고 130여 년 전에 1885년에 거문도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우리나라 거문도에 와서 군함을 끌고 와서 해병대가 상륙해서 2년 동안 물러가지 않고 기지까지 만들었던 사건이죠. 그만큼 우리나라를 불법 점령하려는 그러한 사건이었고 결국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도 역할도 있었지만 결국 영국은 2년 동안 물러나면서 2년 후에 결국 일본에게 우리나라를 내줬습니다. 결국 그 안타까운 치욕의 역사가 바로 우리한테 새겨져 있는데 결국 일본한테 넘겨주고 난 뒤에 우리는 일제의 침략을 받았고 식민지 생활을 했었는데 결국
BTS라는 저러한 새로운 문화의 소프트 파워가 일본도 점령하고 미국도 점령하고 우리가 그렇게 130여 년 전에 치욕을 안겼던 영국까지 점령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얼마든지 우리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새로운 각성을 할 시점에 왔다. 참 자랑스러워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TS 공연이. 뭐 겸손이 무기인 BTS니까요. 무슨 영국, 미국을 점령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음악을 공유했다. 이런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인기는요, 지금 뭐 유럽 순회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등등도 지금 공연이 잡혀 있는데, 뭐 대단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장면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정년 연장입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오늘 신문 대 신문 주제는 정년 연장인데요.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더 일하게 해서 부양 부담 줄이기다. 서울신문은 청년 실업, 기업 부담에도 논의를 공식화하고 있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정년. 지금은 법정 정년이 60세인데 이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해서 지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절벽이다. 그러니까 뚝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일하게 해서 부양 부담 줄이기다. 홍남기 부총리 정년 연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여기 있습니다.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 은퇴해서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다. 은퇴는 계속하게 되고 아이는 과거보다 현저하게 덜 낳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인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자, 65세 정년 땐 노년 부양비 증가 속도를 9년 늦출 수 있다. 그러니까 9년 동안 부담을 좀 늦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효과죠. 그런데 청년 일자리와 충돌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쪽에 경향신문을 좀 초점을 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부분을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그럼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신문은요. 이렇게 다루고 있군요. 청년 실업과 기업 부담에도 정년 65세 논의가 공식화됐다. 이 앞부분에 강조를 하고 있네요. 지금 정년 실업 그리고 기업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생산 인구 줄고 노인 인구 늘어 불가피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60세 정년 6년 만입니다. 60세 정년으로 한지. 근데 다시 또 높인다면 세대 갈등 우려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섣부른 추진은 최저임금 유사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사 내용은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강조하는 점이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좀 약간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련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정년 문제, 고령인구의 어떤 재고용 문제 등 고령화 고용과 관련되는 제도적 이슈에 대해서 이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방금 보신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저 발언 영상은요, 어제 뭐 방송 대담은 아니고요, 그 전에 같은 내용을 얘기했던 영상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님. 네. 두 개의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다? 약간 좀 강조한 점이 좀 지점이 달랐어요. 네, 강조점이 좀 다른데요. 예. 저출산 고령화라는 게 예전에는 그 우리 인구 구조의 예. 그 잠재적인 위험이었는데 예. 이제는 잠재적인 위험이 아니고 현실적인 위협으로 예. 이게 대두돼 있다고 보고요. 비단 인구 구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그거는 이제 우리 경제와 또 복지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예. 그러나 이제 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과연 이제 어떤 문제를 낳을 건가에 대해서는 좀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데 예. 이걸 이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일단 청년 실업 문제와 충돌할 거다. 예. 내지는 기업의 부담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릴 거다라는 반론에 대해서 실제 그런지 좀 정교한 진단과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논란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이 객관적으로 필요한 게 사실인데 그동안에 이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모적으로 전개되어 왔던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정년을 연장했을 경우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이점과 또 그게 가져올 수 있는 다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진단해서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은 정년 연장을 하게 되면 부양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지금 논의가 필요한 시점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신문은 저 반면에 청년 실업이나 기업 부담을 고려하면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신문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그 부담 줄이기 측면을 강조한 경향신문 쪽의 논조에 더 그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일단 뭐 물론 이제 그 정년이 늘어나게 되면은 청년들과의 그 일자리 다툼이라고까지도 표현을 하는데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지만 노령 인구 증가로 인해서 지금 뭐 60대 이상이 뭐 1년에 몇십만 명씩 늘어난다는 보고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년 연장은 어쨌든 필요로 하고요. 세대 간의 갈등도 걱정은 되지만 최근에 그 법원 판례 중에 그 일할 수 있는 그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할 때 그 가동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제는 65세까지는 일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는 판례도 약간 65세 쪽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런 방향에서 볼 때 송랑기 부총리의 저런 그 방향과 발언은 맞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기찬 변호사는 두 개의 기사 중에 어느 쪽에 좀 더 공감하세요? 일단 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64세까지니까 일단 그것만 보더라도 65세로 정년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정년을 늘리는 것이 고용보장으로 연결되면 기업 부담도 있고 청년 실업 문제하고도 또 이게 맞물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용의 유연성에 관련된 제도도 도입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지난 2013년도에 60세로 정년 보장하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해서 노사 간의 갈등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렇게 늘리겠다라는 그 제도적 고안에 앞서서 그러면 고용 유연화와 관련돼서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철 편집위원께서는 두 개의 기사 어떻게 좀 비교해 보셨어요? 65세까지 늘리는 것은 글로벌 트렌드죠. 세계 각국에서 다 65세까지로 늘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러한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처지가 매우 다르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노동개혁도 하지 않고 교육개혁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개혁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진국들이 따라갔던 그 길을 간다면 결국에는 가장 피해를 받는 것은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예전과 똑같은 학교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을 나와서 예전처럼 똑같이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65세까지 정년이 늘어버리면 예전에 청년들이 갔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고용을 그만큼 늘릴 수는 없고 정년을 해서 나가는 사람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 결국 우리나라 취업시장도 청년들이 외국처럼 스타트업 결국 창업시장으로 더 많이 가야 하는데 지금의 교육체제가 과연 그곳으로 가게 유도를 하는 것인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민주노총이나 뭐 여러 가지 각 사회 이익 집단의 눈치만 보면서 그러한 개혁 그 작용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좀 각성을 하고 이러한 정책도 동시적으로 추진해야지 이러한 한 가지만 그 추진하고 한 가지를 놓아버리면 결국 불균형이 나서 결국은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까운 나라 일본을 보면은요 나이가 꽤 드신 어르신들이 일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뭐 주유소나 식당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자, 일본도 굉장히 이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풀어가겠는지 참고를 하고 있겠죠? 당연히 지금 우리 정부도. 아마는 잘 답이 없을 때는 외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외일경제입니다. 유시민의 알릴레오 그리고 홍준표의 홍카콜라 오늘 맞짱 토론 벌인다. 이거 참 여러 번 예고가 됐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두 인물이 만나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녹화를 하고요. 오늘 밤 10시에 동시에 각각 알릴레오와 홍카콜라 채널을 통해서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 토론의 이 제목은요. 홍칼레오랍니다.
앞부 하나씩 두 글자씩 따서 홍카레오다. 어떤 토론을 벌일까요, 오늘?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예고 영상이 있는데요.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씨는 TV 홍카콜라를 잘 꾸려 나가시기를 응원을 하겠습니다. 홍준표는 안 되고 유시민은 된다? 유시민의 알릴레오는 되는데 홍준표는 안 된다. 자꾸 알릴레오에 시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들어오시죠. 한번 해봅시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 재미있는 공방전이 될 거다 이렇게 예고했는데요. 박원석 전 의원님. 오늘 토론, 맞짱 토론 우여곡절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술 한잔 하면서 한다는데 논란이 있으니까 그 술은 안 먹으면서 멀쩡한 정신 상태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이슈를 갖고 토론을 벌일까요, 오늘? 우선 두 유튜브 채널이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해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그런 대표 채널이 됐고 또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꼽히는 분들이잖아요. 아마 거의 모든 지금 진영이 충돌하고 있는 쟁점에 대해서 토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이게 1시간, 2시간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남북관계 문제, 그리고 지금 국회 정상화를 포함한 정치 현안 문제 등등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이 있고 또 논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토론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좀 생산적인 토론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장을 하되 거기서 뭔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또 두 분 다 이제 정치를 과거에 오래 하셨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현실 정치로부터 또 거리를 약간 두고 계세요. 물론 이제 홍준표 전 대표는 정당인이고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당적을 갖지 않은 조금 더 자유로운 입장이지만 어쨌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런 정치적 충돌과는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두 분 간의 대화에서 뭔가 합의점이나 접점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저는 가져봅니다. 윤시환 변호사, 혹시 주제에 대해서 들으신 바 없습니까? 한국당에서? 아마 이제 쟁점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 진보와 보수 진영이 한 80%가 생각이 같잖아요. 같은 생각을 먼저 정리하고 다른 생각들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사실 국회에서 저런 토론이 활발히 벌어져야 되는데 여야가 만나서 토론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런 장면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좀 만나서 싸우더라도 좀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요. 자,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으네요. 보겠습니다. 국민일보입니다. 일단 제목이요. 트럼프 오지랖입니다. 오지랖이면은 괜히 간섭 안 해도 될 걸 간섭한다는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이 3일, 5일, 3일부터 5일까지 영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영국 현지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들을 내놨어요. 영국은 EU를 떠나라. 그리고 존슨, 영국의 정치인입니다. 존슨은 훌륭한 총리감이다. 그리고 메건, 왕자비죠? 메건 형편없어. 이런 얘기를 하죠? 남의 나라 얘기를. 그리고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훌륭하다, 총리감이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 내정 간섭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데 영국 방문 앞두고 실언을 쏟아냈다. 내정 간섭이다. 당연히 영국 내에서 반발을 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오기도 전에 반 트럼프 기류가 일고 있어서 영국 국민들이 발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실언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김유진 아나운서의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해수욕장입니다. 모래사장 위에 펼쳐진 파라솔, 당장이라도 바다로 떠나고 싶게 만드는 장면인데요. 지난 토요일 개장한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모습입니다. 이날 가장 빨리 개장한 4곳을 시작으로 전국의 해수욕장들도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인데요. 일부는 자정까지 개방해 밤바다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금욕상자입니다. 아니 훤히 보이는 이 형태의 것, 무슨 그림일까요? 원하는 물건을 넣고 잠금 시간을 설정하면 그때까지 열리지 않는 시간 잠금 컨테이너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금욕상자로 불리며 큰 인기라는데요. 실제로 스마트폰의 유혹이나 간식 생각을 떨치는데 도움이 된다는 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마지막 이슈 태그는 아름답답니다. 지금 보시는 건 나는 타고난 피부색을 살아간다란 캠페인 포스터인데요. 아프리카에선 밝은 피부색이 성공의 기호로 여겨져 여성의 40%가 미백 제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아프리카 국가들은 미백 크림 금지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수은 등 위험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이 여성들의 피부 건강을 해치고 있기 때문이죠. 피부색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핸드폰 같은 걸 걱정이 되니까 그 상자에 넣어서 아예 잠궈버리는군요. 이른바 누가 좀 나 좀 말려줘 그런 상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